그날 밤 저는 그냥 퇴근길에 들른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철강단지, 불 꺼진 냉동창고. 그런데 문 안에서 누군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는 분명 사람 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거의 들리지 않는 숨소리. 그 남자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병원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린 사람이 다음날 검은 양복들을 보내올 줄은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추웠습니다. 철강 물류단지 구석에 있는 냉동창고. 그곳은 2달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날 밤 그 창고 안에 한 남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영하 25도. 남자는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힘껏 쳤습니다. 그 다음엔 점점 약하게. 마지막엔 손톱으로 긁듯이.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놀랍게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물류회사 태성로지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30위 안에 드는 사람.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냉동창고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강도현 회장은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조카인 강민석 상무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회장실에 자주 들르던 조카가 요즘은 얼굴도 안 비쳤으니까요. 강도현 회장은 최근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를 지시한 겁니다. 몇 달 동안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외부 회계법인까지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30억?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장부는 깔끔했지만 실제 거래는 없었습니다. 돈만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승인한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석? 바로 자기 조카였습니다. 이 녀석이 날 배신했구나. 회장은 그날 저녁 조카를 불렀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조카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조카가 정했습니다. 철강단지 근처 조용한 창고 사무실, 거래처 확인차 들를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도착했을 때 조카는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여기 좀 춥죠? 잠깐만 확인하고 따뜻한 데 가서 얘기해요. 조카는 냉동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쾅! 뒤에서 철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을 때 조카는 문 밖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에요. 조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심장마비로 발견될 겁니다. 지병도 있으셨잖아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민석아, 너 지금 미쳤니? 회장이 소리쳤지만 조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곧 불이 꺼졌습니다. 창고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폐쇄된 창고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그 다음엔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 똑똑.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분명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힘을 짜내서 손톱으로 철문을 긁었습니다. 딱딱. 작은 소리였지만 필사적인 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꽝, 꽝, 뭔가 단단한 걸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렛대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숨을 헐떡이는 남자. 그는 바닥에 쓰러진 회장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남자는 회장을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회장이 너무 말랐습니다. 남자는 창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밖에는 낡은 1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장을 조수석에 태우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되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병원, 안 돼. 지금 병원 가면 죽어. 남자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숨겨줘. 남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시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냉동 창고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남자의 이름은 이정훈이었습니다. 38살. 태성로지스 하청 운송기사. 벌써 12년째 트럭을 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우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임원들은 쉬쉬했지만 기사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비소에서 우연히 회사 차량 GPS 기록을 봤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의 마지막 위치가 철강단지 근처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봐볼까?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퇴근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긁는 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구했습니다. 지금 정우는 트럭을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가면 죽어. 무슨 뜻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우는 자기가 사는 외곽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숨기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회장을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더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서 컵에 따라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훈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정신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병원 안 가도 돼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병원 가면 더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날 죽이려는 건 경쟁사가 아닙니다. 조직폭력배도 아니고요. 회장이 정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조카입니다. 내 피부치가 날 죽이려 한 겁니다. 정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카가, 피부치가, 조카가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냈고, 그래서 날 없애려 한 거죠.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지금 병원 가면 조카 쪽 사람들이 바로 알 겁니다. 그럼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정훈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집 나르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휘말렸습니다. 회장을 구한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단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내겐 USB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USB요? 네. 회사 금고에 숨겨뒀습니다. 그걸 꺼내야 해요. 정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잠을 못 잤습니다. 옆방에서 회장이 자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솔직히 정훈에겐 자기 문제가 더 컸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딸, 밀린 수술비, 사체 독촉 전화, 그런 게 더 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회장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새벽 5시쯤 정훈은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 7시쯤 또르륵, 또르르륵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정훈은 깼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4명. 그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벌써 찾아온 건가? 옆방에서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도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들, 사설 보안업체입니다. 우리 회사가 쓰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가 보낸 겁니다. 날 보호하러 왔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론.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은 하나, 창문은 3층, 뛰어내릴 순 없었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훈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정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정훈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비상계단, 건물 뒤편에 있는 녹슨 철제 계단, 아무도 안 쓰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으로요. 정훈은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콰당, 앞에서 현관문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없습니다. 뒤쪽 확인해.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정훈의 트럭은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정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공사장. 근처 공사장으로 갑시다. 거기 숨을 곳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하지만 정훈과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골과 시멘트 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둡고 복잡했습니다. 숨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곳에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쪽엔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가만히. 30분쯤 지나서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사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정훈입니다. 정훈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겁니다. 정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엮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을 봐야죠. 정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정훈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정훈 씨, 날 본사까지 데려다 주면 당신 인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새 트럭도 사드릴 수 있고 집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은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필요했습니다. 딸 수술비, 사채, 밀린 월세. 하지만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 때문에 회장님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정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정훈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USB 어떻게 구할 건데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본사 회장실 금고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압니다. 그럼 본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건 정훈도 알았습니다. 본사는 경비도 삼엄하고 지금은 조카 쪽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밖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과 회장의 싸움도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회장을 공사장에 숨겨두고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상황 좀 파악하고 올게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회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훈을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은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회사 상황부터 봐야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강도연 회장 건강상 이유로 휴식 중. 강민석 상무가 임시 경영 대행.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벌써 조카가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훈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카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추적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색을 했습니다. 태성로지스 본사 건물 구조, 경비 시스템, 출입 방법, 필요한 정보를 다 적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정우는 공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탓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조카분이 벌써 회사를 장악했어요. 회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쉬신다고 공지까지 떴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빨리 움직이는군.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협조하면 돈을 주겠다고.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본사 건물 구조 그렸습니다. 회장실이 12층이죠? 네, 맞습니다. 경비실은 1층. CCTV는 각 층 복도에 2대씩. 그리고 회장실 앞에 1대 더 있고요.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정훈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냈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 준공 기사에 구조도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12년 동안 그 건물을 드나들었습니다. 배송 기사니까요. CCTV 위치 정도는 알죠. 회장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경비가 2배로 늘었을 겁니다. 정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좀 위험합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배송 트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배송 트럭이요? 네. 매일 아침 8시에 사내 식당 식자재 배송이 들어옵니다. 저도 몇 번 그 일한 적 있어요. 정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트럭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12층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경비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은 하는데 대충 봅니다. 매일 오는 트럭이니까요. 그리고 식자재 박스가 많아서 일일이 다 뒤지진 않아요. 회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트럭이 문제예요. 제 트럭은 원룸 앞에 있고 거기 가면 바로 들킬 겁니다. 정우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운송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트럭을 빌릴 수 있어요. 지금 전화하면 위치 추적당하지 않을까요? 공중전화를 씁시다. 2 사람은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요즘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부스는 낡고 더러웠습니다. 회장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재혁이야? 나 도연이.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너 어디 있어? 회사에서 난리 났더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급한 게 있어. 1톤 트럭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트럭? 갑자기 왜?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부탁이야. 친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디로 가져다 줄까? 회장은 정훈을 봤습니다. 정훈이 작은 목소리로 장소를 말했습니다. 철강단지 3번 창고 뒤편. 1시간 후에. 알았어. 근데 도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고마워.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철강단지 3번 창고 뒤편에 흰색 1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친구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도연아. 친구는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회장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정훈 씨. 내 은인이야. 친구는 정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혁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재혁은 회장을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도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선 내가 쓰러졌다고 하던데.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재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럭 열쇠를 건넸습니다. 조심해. 무슨 일이든. 고맙다, 재혁아. 재혁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본사로 갑니다.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식자재 박스요. 진짜 배송 트럭처럼 보여야 하니까. 두 사람은 근처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채소 박스와 과일 박스를 샀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정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트럭 안에서 잤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안전했습니다. 새벽 5시 정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회장도 곧 깼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런 거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시 30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본사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8시 정각 본사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배송이십니까? 네, 식자재 배송입니다.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경비는 트럭 뒤를 쳐다봤습니다.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정훈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비는 확인하더니 돌려줬습니다. 들어가세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정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스 사이에 숨어 있던 회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 가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주차장 끝에 있었습니다. 정훈이 앞서 걸어가고 회장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정훈이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회장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훈도 긴장했습니다. 10층, 11층. 딩!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훈이 움직였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려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박스가 남자를 덮쳤습니다. 회장님 뛰세요.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복도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회장실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정훈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훈은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훈도 뛰었습니다. 회장을 따라. 거기서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회장은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쿵쿵쿵.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금고로 갔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쿵.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부수려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창문을 봤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을 쿵. 문이 조금 휘었습니다.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까? 12층 회장실에 불법 침입자가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정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뒤에서 남자들이 다시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래에서 경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 저기 사람들 잡으세요. 정훈이 남자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굴 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틈에 정훈과 회장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옆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사람들 틈에 섞여 빠져나갔습니다. 트럭이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차단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경비였습니다. 잠깐만요. 차량 확인 좀. 하지만 정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단기가 부러졌습니다. 트럭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럭은 빠르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트럭은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USB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카가 빼돌린 돈의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그리고 회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날 냉동 창고에 가두라는 지시 문자까지. 정우는 놀랐습니다. 문자요? 그럼 증거가 확실하네요. 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끝입니다. 조카는 감옥에 가고 회사는 정상화되겠죠.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끝나다니.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병원. 정훈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훈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빨리 가봐야 해요. 회장은 조용히 정훈을 봤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갑시다. 하지만 회장님은 괜찮습니다. 딸이 더 중요하죠.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가세요. 트럭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회장을 트럭에 남겨두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6살짜리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정훈이 달려갔습니다. 아빠. 수아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아빠 왔어. 정훈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나오세요. 정훈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그럼 언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번 주 안에는 해야 합니다. 정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입니다. 선입금으로 2천만 원은 내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천만 원. 지금 당장은 없는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정우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한대. 2천만 원 필요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그 돈을?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복도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훈 씨, 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병원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정우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올게. 지금 어디 가요? 수아가. 미안해. 꼭 돌아올게. 정우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이 조수석에서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출발합시다. 정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출구에 검은 양복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정훈의 트럭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옆으로 피했습니다. 트럭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속 우릴 쫓는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을까요? 아마 병원을 다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 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제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딸 생각을 하면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예. 날 경찰서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럼 제가 딸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평생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집도 사드리고 새 차도 사드리고 원하는 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날 끝까지 지켜주세요. 경찰서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만. 정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돈, 딸의 수술비, 미래, 모든 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회장을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정훈을 봤습니다. 왜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님을 돈 때문에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정훈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렸습니다. 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딸을 생각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돈 때문에 사람을 구하면 그건 구한 게 아니라고. 그때 백미러의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또 쫓아옵니다. 뒤에서 세단 2대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단이 더 빨랐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회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은 앞을 봤습니다. 저 앞에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과 철골이 있는 곳. 저기로 갑니다. 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도로라 울퉁불퉁했습니다. 뒤에서 세단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철골 사이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세단들도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내리세요. 트럭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뛰어내렸습니다. 공사장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철골과 자재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세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이 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남자들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철골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철제 파이프가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철골 뒤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정훈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쾅!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저기다. 다른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정훈은 회장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반대편 출구로.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공사장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정훈이 다른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회장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점점 느려졌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훈이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앞에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빨리 타세요. 회장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정훈도 탔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정훈과 회장은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훈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정훈도 웃었습니다. 택시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고. 회장이 경찰에 증거를 넘기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리고 딸 수술비는 어떻게든 되겠지. 정훈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서 회장도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경찰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정훈은 요금을 내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회장은 USB를 꼭 쥔 채로 택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둘은 그대로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직 경찰이 먼저 다가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로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님 맞으시죠? 정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에 검은 양복. 어디서 많이 본 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장님 보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USB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군. 정훈은 반사적으로 회장 앞을 막았습니다. 당신들이 누군데요? 여긴 경찰서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경찰서라서 더 빨리 정리하려는 겁니다. 괜히 시끄러워지면 회장님도 곤란해지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다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혼미해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여기까지 손을 뻗었구나. 정훈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경찰 없어요. 당직 누구예요? 그때 저 멀리서 중년 경찰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훈이 숨도 안 쉬고 말했다. 이 사람들이 회장님을 데려가려 해요. 저희는 신고하러 왔습니다. 중년 경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한번, 회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 건이구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USB를 주면 안 됩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중년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조사실로. 검은 양복이 그 순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죠. 정훈은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 안에서 USB 뺏기고 둘 다 끌려갈 겁니다. 정훈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USB를 잠깐 확인만. 그 말과 동시에 정훈은 갑자기 달렸습니다. 회장 손을 잡고 로비 옆문으로 뛰었습니다. 아, 잡아. 검은 양복들이 따라오려는 순간 정훈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인 사건입니다. 회장을 냉동 창고에 가뒀습니다. 로비에 있던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양복들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문이 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정훈은 그 틈에 회장을 끌고 화장실 쪽으로 숨었습니다. 둘은 칸막이 안에 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정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훈 씨 USB 말고도 한 장 더 있습니다. 뭐가요? 내가 숨겨둔 비상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전화하면 자료가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들킵니다. 대신 당신 폰으로 문자만 보내요. 한 글자. 한 글자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0이라고만 보내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정훈은 손이 떨렸지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회장이 외운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딱 3초 후 회장 폰이 아닌 정훈 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전송 완료. 정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빠져나가면 된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여기 있다. 검은 양복이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회장을 밀어 뒤로 보내고 세면대 옆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뛰세요. 둘은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쿵쿵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 1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경찰 몇 명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뭐야, 왜 뛰어? 그때 정훈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 검거해 주세요. 회장 납치하려고 합니다. 경찰들이 멈칫했습니다. 검은 양복들도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회장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강도연이다. 지금 납치당하고 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님, 여기 기자입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정훈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훈 씨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뒤집혔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냉동창고 이야기부터 USB 내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조카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날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이 뉴스로 나갔습니다. 새벽 뉴스 속보 자막이 뜨는 순간 정훈은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정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 씨, 혹시 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아입니다. 6살. 회장은 한참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묻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상황이 터져서 집에도 못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정훈 씨, 큰일 났어요. 정우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아가 더 나빠졌어?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수술이 잡혔대요. 정우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선입금이 들어왔대요. 2천만 원. 정우는 종이를 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가 보냈대? 익명이라고 병원도 모른대. 정훈 머릿속에 딱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회장.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돈 제한하지 말라는 정훈 말을 분명 들었는데요. 정훈은 병원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쪽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두 갈래로 비켜섰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자 거기엔 검은 양복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차림, 똑같은 얼굴. 정훈은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수아까지 건드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훈 씨 맞으시죠? 정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고?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과?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수아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한 선택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글씨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회장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회장님 사람 아닙니다.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구야? 남자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조카 쪽이었습니다. 정훈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료를 뿌렸죠. 그래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조카는 끝입니다. 정우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왔는데? 남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돈을 받았는지. 정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 끝까지 사람을 시험하네. 정우는 봉투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내 딸 수술비는 돈거래가 아니야.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킨 거고 난 내 선택을 지킨 거야. 검은 양복 남자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정훈 씨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정우는 복도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보호자님, 여기 전달받은 물건이 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USB 옆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다. 이건 내가 지킨 마지막 증거로 남겨라. 정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나온 자막 한 줄. 태성로지스 차기 회장 대행, 긴급 체포.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잠깐 비친 얼굴. 강민서? 그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끝난 줄 알았지? 정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싸움이 정말 끝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